언어는 생각의 감옥인가? 캐나다 출신의 영화감독 드니 빌레브의 2014년도 SF 영화 컨택트의 원래 영어 제목은 Arrival입니다. 외계인이 도착했다는 의미인데요. 영화는 외계 비행물체 12개가 미국,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지 상공에 등장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갑작스런 외계인의 출현에 지구는 혼란에 빠지는데요. 그리고 외계인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물리학자, 언어학자들을 선발하여 접촉을 시도합니다. 이들은 외계 비행물체의 내부에 진입했을 때 7개의 다리를 가진 정체모를 생명체와 마주칩니다. 외계인들은 다리에서 검은색 물질을 뿌려서 어떤 문양을 만듭니다. 이 문양이 바로 외계인들의 문자예요. 그들은 문자를 보여주며 인간과 대화를 시도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의 문자를 이해할 수 없었기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뱅크스라는 언어학자가 드디어 외계인의 문자를 해독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외계인의 문자를 해독하자마자 뱅크스에게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외계인의 언어를 터득하자마자 새로운 생각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언어가 생각을 제한한다는 가설이 있습니다. 언어가 생각의 감옥이라는 거죠. 이러한 입장을 언어 결정론이라고 하는데요. 언어 결정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예시를 듭니다. 에스키모의 언어에는 눈을 지시하는 단어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들은 내리는 눈, 바람에 휩쓸려 온 눈, 녹기 시작한 눈, 이런 것들을 전부 다른 단어로 부릅니다. 에스키모인들의 눈에 대한 생각은 그냥 눈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의 생각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풍부하죠. 언어의 폭이 넓어지면 생각도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는 무지개 세계가는 건데요. 우리는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으로 봅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무지개를 빨주, 노초, 파보 6가지 색으로 보고 독일 사람들은 빨로, 파, 검, 회 5가지 색으로 본다고 해요. 언어마다 무지개색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무지개에서 무지개색을 달리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모국어가 그어놓은 선에 따라서 세계를 본다는 겁니다. 유럽의 많은 언어에서는 명사를 남성명사와 여성명사로 구분을 합니다. 예컨대 다리, 브리지라는 단어는 스페인어에서는 남성명사이고 독일어에서는 여성명사예요. 한 연구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금문교 사진을 보여주었더니 흥미롭게도 스페인 사람들은 금문교를 장엄하다, 멋있다, 웅장하다고 표현한 반면에 독일 사람들은 금문교를 아름답다, 우아하다, 예쁘다라는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모든 사례가 언어가 생각을 제한한다는 언어 결정론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에서는 특정 단어를 없앰으로써 생각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컨대 자유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지 않게 되고 사상범죄라는 단어를 없애버리면 사상범죄자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과 생각 자체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어는 생각의 감옥이기 때문에 감옥의 크기를 줄여버림으로써 생각을 편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언어 결정론에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언어가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언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떠오르는 생각을 말로 설명하기 힘든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얼굴은 떠오르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이 언어가 없어도 생각을 하는 경우라는 거예요. 실어증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실어증에 걸린 사람이 모두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실어증 환자는 말은 못하지만 생각하는 능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과 생각을 할 줄 아는 능력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언어가 생각의 감옥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반론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눈을 감고 명상이라도 할라 치면 수만 가지 상념이 들어왔다 나갑니다. 1초에도 수십 가지 생각이 떠오르고 사라지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의식의 흐름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언어가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언어가 생각을 정확하게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되는 생각이 제한적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두 가지 입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언어가 생각의 감옥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생각은 언어보다 클 수 없죠. 다른 하나는 생각은 언어로부터 자유롭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우 생각은 언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은 언어의 구속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생각은 언어의 구속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에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둘 다 틀렸다는 것입니다. 언어는 생각의 감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언어보다 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곧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각이 언어에 갇혀 있어서가 아니라 언어와 생각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말을 하는 데에는 말을 듣는 상대가 필요해요. 상대가 없이 계속 혼자서 주절되는 사람을 우리는 미친 사람이라고 하죠. 사실 혼잣말에도 상대가 있습니다. 혼잣말의 상대는 바로 나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겁니다. 내가 질문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이처럼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을 우리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할 때 자신의 상태를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 계속 무슨 말을 만들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말하면서 동시에 듣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듣는 것, 이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언어가 곧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언어 없이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 없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친구와 대화할 때는 그 대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에 가스불을 잠그고 나왔는지 안 잠그고 나왔는지 골똘히 생각하면서 친구와 대화를 이어나갈 수는 없죠. 물론 그러면서도 친구와 대화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일 뿐 진지한 대화라고는 할 수 없죠. 만약에 어떤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른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생각 없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어 없이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생각 없이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가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언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생각이 언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언어보다 큰 것도 아니에요. 언어의 크기와 생각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곧 생각이고 생각이 곧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유대인들이 주로 다니는 예시바 대학의 도서관에는 칸막이가 없고 머리를 쳐박고 공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도서관은 학생들이 마주보도록 되어 있어요. 학생들은 이곳에서 계속 상대를 바꾸어가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은 시장바닥처럼 시끄럽습니다. 이들은 사실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화 컨택트에서 언어학자는 외계인의 문자를 이해하자마자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바로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곧 생각을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 자체가 바로 생각이라는 주장은 20세기 위대한 언어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의 주장과 맞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가 1대1로 대응한다고 보았어요. 여기에서 세계를 생각의 대상이라고 보면 비트겐슈타인의 주장은 언어 자체가 생각이라는 주장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어와 세계는 어떻게 1대1로 대응을 할까요?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고흐의 그림 아르레 침실에서는 침실이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는 여러 대상들이 있고 이 대상들에게는 액자,
사각형, 벽, 파란색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대상들의 관계가 바로 사태입니다. 고우의 아르레 침실이라는 세계에는 사각형 액자, 파란색 벽과 같은 사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요소명제예요. 여기에는 액자는 사각형이다, 벽은 파랗다와 같은 요소명제가 대응합니다. 이러한 사태들을 연결하면 사실이 되는데요. 고우의 아르레 침실이라는 세계에는 벽에 걸린 액자와 같은 사실이 있죠. 이러한 사실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복합명제입니다. 여기에는 사각형 액자가 파란색 벽에 걸려 있다와 같은 복합명제가 대응을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의 총체가 바로 세계이고 그 세계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세계를 그림처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비트겐슈타인의 그림이론이라고 하죠. 따라서 아르레 침실이라는 세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침실에는 침대가 하나 놓여 있고 파란색 벽에 5개의 사각형 액자가 걸려 있다. 그리고 2개의 의자가 있고 창문이 하나 있다. 그런데 고우의 이 그림이 이런 문장으로 다 설명이 된 것 같나요? 아니죠. 무언가 중요한 게 하나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르레 침실의 그림이 가진 아름다움입니다. 아름다움은 언어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언어 이상의 것, 생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의 핵심 주장 2개는 이것입니다. 언어와 세계는 1대1로 대응한다.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만 한다. 나는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언어와 생각은 같은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곧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우의 작품이 지닌 아름다움과 같은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아름다움은 언어의 세계, 생각의 세계의 너머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못 봐서 아쉬운 시녀들과 보아서 실망한 성당. 얼마 전 스페인 베르셀로나에서 하는 오페라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평소에 오페라에 관심도 없었고 또 관광지에서 하는 오페라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한 나는 앞뒤 좌우로 꽉 찬 좌석을 벗어나서 가장자리의 뒤쪽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왜냐? 잠이나 자려고요. 그 줄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페라가 시작된 순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음악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에요. 고개를 빼꼼히 내밀면 무대를 볼 수 있었지만 나는 보지 않았습니다. 음악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변태같이 들리겠지만 나는 행복한 순간에는 항상 글을 읽습니다. 그 순간을 만끽하는 데에는 글을 읽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아이패드를 꺼내서 락강에 관한 논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집중이 잘 됐기 때문인지 난공불락이었던 락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꿈같은 순간에 읽었던 락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985년 미술평론가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술작품으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선정했습니다. 17세기 스페인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가 마르가리타 공주와 주변 인물들을 마치 스냅사진 찍듯이 그린 집단 초상화입니다. 시녀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총 11명인데요. 먼저 가운데 마르가리타 공주가 있고 양쪽에 2명의 시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난쟁이 2명과 시종으로 보이는 또 2명이 있습니다. 맨 위에 어떤 사람이 서 있고요. 왼쪽에는 벨라스케스 화가가 자신을 그려 넣었군요. 지금까지 총 9명이죠. 거울 속에 2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왕과 왕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 이 그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녀들의 구도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지만 화가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그리고 있는데 공주와 시녀들이 놀라운 상황이라는 설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공주가 왕과 왕비를 방해하지 않도록 시녀들이 달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시녀들에는 2개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가리타 공주와 시녀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왕과 왕비가 있는 공간입니다.
보통의 그림은 입체감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기교들을 부리지만 그래봤자 그림 속의 입체감일 뿐입니다. 그런데 시녀들은 거울을 배치함으로써 공간을 그림의 앞쪽까지 확대했습니다. 비유하자면 일본의 공포영화 링에서 귀신이 TV 속으로 나오면서 영화의 공간이 TV 밖으로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시녀들 그림에 대한 푸코의 설명을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의 중심은 얼핏 마르가리타 공주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가리타 공주가 그림 한가운데 있고 그녀의 좌우에 여러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 그림의 중심은 마르가리타 공주가 아니라 왕과 왕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마르가리타 공주와 화가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시선이 왕과 왕비를 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결국 이 그림은 왕과 왕비의 눈에 비친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왕과 왕비의 위치는 화가 벨라스케스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의 관점에서 그들의 눈에 비친 장면을 그렸기 때문이에요. 또한 왕과 왕비의 위치는 바로 이 그림을 보는 관람객의 위치이기도 합니다. 관람객은 지금 왕과 왕비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그림을 봅니다. 시녀들은 왕과 왕비, 화가 벨라스케스, 관람객이 주인공의 자리에 서서 보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왕과 왕비는 기껏해야 거울 속에 희미하게 그려져 있을 뿐이고 화가 벨라스케스는 그림 속에 들어가 버려서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벨라스케스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는 관람객은 조금 있으면 집에 가버릴 것입니다. 시녀들의 주인공은 왕과 왕비, 화가 벨라스케스, 관람객이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주인공들의 눈에 비친 장면일 뿐이죠. 푸코는 여기에서 주인공을 주체라고 하고 주인공을 보는 장면을 표상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주체는 사라지고 표상만 남았죠. 푸코는 이처럼 주체가 사라져야 표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코는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한마디로 주체가 배제된 순수한 표상이라고 합니다. 푸코는 왜 이런 해석을 내놓았을까요? 푸코는 각 시대의 지식을 구성하는 무의식적 인식체계, 즉 에피스테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에피스테메의 창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컨대 유럽의 17세기에는 표상이라는 에피스테메로 세상을 보았고 19세기부터는 주체라는 에피스테메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는 인간이라는 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세계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세계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주체라는 에피스테메로 된 창을 통해서 세상을 보며 따라서 주체 철학으로 구성된 지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푸코는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주체라는 생각이 나타난 것은 고작 200년밖에 되지 않았고 이러한 주체 철학은 현재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푸코는 인간이 주체라는 생각이 등장하기 이전에 17세기에는 표상이라는 에피스테메로 세상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17세기 스페인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는 주체는 사라지고 표상만 남아있기 때문이죠. 락강은 푸코의 해석에 반대합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서는 주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새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주체가 의식적 주체와 무의식적 주체로 분열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의식적 주체란 데카르트가 말하는 생각하는 주체이고 무의식적 주체란 락강이 말하는 언어에 의해서 생각을 당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녀들에서 의식적 주체는 어디에 있고 무의식적 주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소실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공간의 깊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평행선을 사선으로 그립니다. 이때 평행한 두 선이 만나는 지점을 소실점이라고 하죠. 그런데 락강은 이러한 소실점 말고 제2의 소실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제2의 소실점이란 지평선을 연장한 선과 지평선의 원근법으로 가려진 사각형의 대각선이 만나는 점을 말합니다.
시녀들에서 소실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맨 뒤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는 벨라스케스의 친척인 니에토 벨라스케스입니다. 성이 같죠? 화가 벨라스케스의 도플갱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니에토 벨라스케스와 같은 높이에 있는 화가 벨라스케스가 제2의 소실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니에토 벨라스케스는 의식적 주체가 되고 화가 벨라스케스는 무의식적 주체가 됩니다. 락항은 주체의 분열을 눈과 응시의 분열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때 눈이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의 주체라면 응시는 주체를 바라보는 타자의 시선을 말합니다. 예컨대 내가 열쇠 구멍으로 몰래 여자 탈의실을 훔쳐보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나의 눈은 여자의 나체에 꽂혀 있겠죠. 그런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이 발자국 소리가 바로 응시입니다. 나의 은밀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선이 눈이라면 그러한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시선이 응시인 셈입니다. 따라서 소실점에 위치한 도플갱어 니에토 벨라스케스가 대상을 바라보는 눈의 시선이라면 제2의 소실점에 위치한 화가 벨라스케스는 응시의 시선인 셈입니다. 그런데 시녀들 그림 속에 화가 벨라스케스는 캔버스 앞에 서서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다. 캔버스가 뒤로 돌려져 있기에 관람객은 벨라스케스가 캔버스에 무엇을 그려놓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벨라스케스가 무엇을 그리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즉 시녀들 그림 속에서 무의식적 주체인 화가 벨라스케스는 관람객에게 응시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시녀들에는 응시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져서 이 그림에 매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 여행의 마지막 날 바르셀로나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을 보았습니다. 스페인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했다고 해서 가우디 성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가우디 성당을 본 순간 솔직히 나는 짜증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컨셉도 없고 맥락도 없는 수많은 조각상과 액세서리만 덕지덕지 붙어있는 부담스러운 건물이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나에겐 비트겐슈타인이 누이를 위해 설계한 건물이 훨씬 더 좋아 보였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가우디 성당은 20세기 클래식 음악의 거장으로 꼽히는 쉰베르크의 무조음악이었고 비트겐슈타인이 설계한 건물은 바흐의 황금유리였습니다. 나는 복잡한 쉰베르크보다 단순한 바흐가 좋습니다. 다음날 식사 자리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가우디 성당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모르겠던데요. 그러자 옆에 있던 룸메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우연의 결과겠죠. 가우디 성당이 유명해진 건 성당 자체의 미적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15세기에 이탈리아의 탐험가 콜럼버스가 스페인의 지원을 받아 남미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고 스페인이 남미를 착취하면서 강대국이 된 것도 우연이고 막대한 부를 축적한 구엘 가문이 가우디를 발견한 것도 우연이고 가우디가 성당의 설계를 맡게 된 것도 우연이라는 겁니다. 사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연일 뿐이라는 거죠.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가우디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 어떻게 죽었으며 가우디 성당이 왜 1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설 중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순간 가우디 성당이 유명해진 이유는 스토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연한 사건들이 스토리가 되고 그 스토리가 힘이 되어 후대 사람들이 여러 해석을 내어놓으면서 위대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벨라스케스는 별 생각 없이 이 그림을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왕의 시선에서 보이는 장면을 그렸던 거죠. 왕은 시녀들을 집무실에 걸어놓고 자신이 본 그날의 장면을 회상하며 재미있어 했을 것입니다. 앞에서 소개했듯이 시녀들에는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왕과 왕비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는데 마르가리타 공주와 일행이 등장하고 또 시녀들이 칭얼대는 공주를 달래는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 스토리가 힘이 되어 철학자들이 거기에다가 주체 없는 표상이니 응시의 함정이니 하는 뜬금없는 해석을 붙이면서 세계적인 명화가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대한 다양한 철학적 해석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고 가우디 성당에 대한 다양한 평가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남는 것은 의미에 대한 해석일 뿐 원래 작가의 의도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 여행에서 벨라스케스의 시녀들과 가우디의 성당을 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연착으로 시녀들은 보지 못했고 가우디 성당만 볼 수 있었죠.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은 보지 못해서 아쉬웠고 가우디의 성당은 보아서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을 보지 못한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림을 보면 나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른 다양한 해석에 대한 가능성을 닫아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벨라스케스의 시녀들에 대한 해석을 열어두게 된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림을 못 본 나를 위로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네요. 내가 배틀그라운드에 빠져있는 이유. 오랜만에 동창회에 가는 아내가 옷장을 열면서 한마디 합니다. 에이씨,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옆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남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옷장에 옷이 한가득인데 왜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걸까요? 혼자 궁금해하면 되는데 눈치 없이 남편이 대꾸를 합니다. 저건 옷 아니야?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아내의 날카로운 시선이 남편에게 떨어집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은 남편이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 개념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아마 남편이 시뮬라크르 개념을 알았다면 옷장 속에 저 많은 옷들이 왜 못 입는 옷인지 알았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런 눈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플라톤의 국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죄수들이 동굴 안에 갇혀 있습니다. 죄수들은 사지가 묶여서 뒤를 돌아볼 수조차 없는데요. 죄수들의 뒤에는 횃불이 있고 그 앞에는 높은 담이 있어요. 담 뒤에는 사물이나 동물의 모형이 있고요. 묶여있는 죄수들은 횃불에 의해서 생긴 모형의 그림자만 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동굴 안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보는 것이 그림자인 줄도 몰라요. 그러던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사슬에서 풀려나서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동굴 밖으로 처음 나간 죄수는 처음에는 눈이 부셔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나중에는 차츰 빛에 익숙해지면서 사물들을 직접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 죄수는 여태까지 자신이 동굴에서 본 것들은 진짜 사물과 진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플라톤에 따르면 동굴 안은 현실 세계이고 동굴 밖은 이데아의 세계입니다. 동굴 안은 인간의 감각으로 경험하는 가시계이고 동굴 밖은 인간의 이성으로 인지하는 가지계예요. 플라톤은 감각으로 경험하는 현실 세계는 가짜이고 이성으로 인지하는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플라톤의 이원론은 중세에 들어와서 기독교 세계관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이제 이데아의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현실 세계는 인간의 나라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이고 인간의 나라가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플라톤의 좋음의 이데아, 즉 굿의 이데아를 기독교에서 알파벳 O 하나를 빼고 God이라고 부른 것이라고 농담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플라톤에게 현실 세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 세계는 가짜이기 때문이죠. 현실 세계는 잠시 거쳐가는 간이역일 뿐 최종 종착역은 이데아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생각을 하면서 이 현실 세계에서 고통을 참아낼 수 있게 됩니다. 니체는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현실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데아의 세계를 없애버리기로 마음을 먹어요. 그러기 위해서 니체는 신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니체는 짜라투스트라의 입을 빌려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 모두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해내었단 말인가? 어떻게 우리가 바닷물을 다 마셔버릴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우리에게 지평선 전체를 닦아버릴 수 있는 스펀지를 주었단 말인가?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니체는 신을 죽이는 것을 지평선을 지워버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평선은 하늘과 땅의 경계,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의 경계,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경계, 진짜와 가짜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니체는 현대 철학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데아의 세계를 없애버리자 이제 현실의 세계만 남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세계가 진짜 세계가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자 현실 세계에서 또다시 가짜 세계가 생겨납니다. 그 가짜 세계는 바로 이미지의 세계예요. 이렇게 생겨난 이미지는 현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인은 진짜 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정치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정치인의 이미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정치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사실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사람의 이미지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그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디즈니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디즈니랜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피터팬도 없고 미키마우스도 없으며 잠자는 숲속의 공주도 없습니다. 피터팬과 미키마우스 그리고 공주를 코스프레하고 있는 직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디즈니랜드에는 디즈니랜드의 이미지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전쟁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진짜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화면 속의 시뮬레이션 게임일 뿐입니다. 현실에서의 전쟁은 피가 튀고 살점이 날리는 참혹한 사건이지만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는 승패가 걸린 게임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미지는 이처럼 현실을 왜곡하다가 나중에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현실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이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정치인은 표를 더 얻기 위해서, 연예인은 광고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스포츠 스타는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관리하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춥니다. 디즈니랜드는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재무 구조를 감추고 이미지만을 부각하죠. 언론은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공포와 비애보다는 지대한 미사일에 침몰되는 러시아 함대를 보여줍니다. 이미지가 현실을 왜곡하다가 급기야는 현실을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동창생 영희가 성형수술을 하면서 현실을 왜곡하다가 급기야는 자기가 동창생 영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지가 원본을 지우고 이제는 자기가 원본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진짜는 필요 없습니다. 동창생 영희는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성형수술을 하고 예뻐진 영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가 현실보다 더 현실 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미지는 하나의 기호가 됩니다. 디즈니랜드는 환상의 기호가 되고 할리우드는 화려함의 기호가 되며 마릴린 monroe는 섹시의 기호가 되고 스타벅스는 세련됨의 기호가 되며 나이키는 도전의 기호가 됩니다. 그리고 5분 뚝딱 철학은 철학의 기호가 됩니다. 그건 나의 바람이죠. 이제 자본주의는 기호가 돈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기호에다가 엄청난 가격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상품의 가격은 생산하는 데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된다거나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균형을 이루면서 결정된다고 했지만 이제 그런 이론은 헛소리가 되었습니다. 상품의 가치를 기호적 가치가 결정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소비하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 기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수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며 수억 원짜리 차를 타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들이 부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이에요. 부자들은 자신들이 부자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루이비통이라는 기호를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가난함을 숨기기 위해서 또 루이비통이라는 기호를 삽니다. 개나 소나 루이비통이라는 기호를 들고 다니자 부자들은 이제 더 비싼 에르메스라는 기호를 사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함을 숨기기 위해서 에르메스라는 기호를 사려고 아둥바둥거리죠. 끝없는 기호 경쟁, 이것이 바로 자본주의를 굴러가게 만드는 동력인 겁니다. 이제 남편은 깨닫습니다. 왜 아내가 옷장에 옷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지 깨달은 겁니다. 그 많은 옷들은 옷으로서의 기능은 충분하지만 기호 가치가 없다는 말이었어요. 현대에는 기호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했어요. 생각이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말이겠죠. 하지만 보드리아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엇을 사느냐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겁니다. 아내는 자신의 옷장에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미지와 기호는 현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나중에는 현실이 없어지고 이미지와 기호만이 남게 되죠. 그런데 이미지와 기호는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것이 됩니다.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이미지와 기호를 시뮬라크르라고 합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들고 있는 책이 보드리아르의 시뮬라크르와 시뮬라스용입니다. 시뮬라크르의 세계는 매트릭스의 세계와 닮았어요. 매트릭스의 세계는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보이는 것처럼 시뮬라크르의 세계도 가짜이지만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뮬라크르 세계는 가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나는 배틀그라운드에 접속하여 온라인 게임을 합니다. 이번에는 리빅으로 갈 거예요. 리빅은 52명의 전사들이 자유낙하를 하여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전장터입니다. 체력이 약한 나는 접전 지역이 아닌 아이스버그라는 외곽에 있는 성당으로 떨어집니다. 떨어지자마자 빨리 총을 잡아야 해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내가 좋아하는 총으로는 DP가 있습니다. 묵직하고 장전도 많이 되어 장거리 교전을 할 때 좋습니다. 나는 근접전에서는 P90을 사용해요. 모든 적을 죽이고 혼자 살아남습니다. 오늘 밤 나는 최고의 전사가 된 거예요. 보드리아르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 나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현실을 도외시하고 그런 가상의 세계에서 시간을 낭비하냐고 말이죠. 그러면 나는 보드리아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줄 겁니다. 20세기 미국의 분석 철학자 힐러리 퍼트남은 이런 사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통 속의 뇌일 뿐이고 이 세계는 통 속의 뇌에 연결된 컴퓨터가 주는 신호로 만들어진 가상의 세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이에요. 통 속의 뇌 사고 실험에 대해서 호주의 철학자 데이빗 차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가상의 세계일 수 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세계가 가상의 세계라고 해도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가 이것은 손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 주장은 틀린 건가요? 아니죠. 이때 네오의 이것은 손이다 라는 주장은 매트릭스 속의 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나는 보드리아르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오늘 밤 내가 리빅에서 최고의 전사가 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리빅이 가상의 세계라고? 상관없다. 그래서 어쩌라고? 설령 가상의 세계라고 해도 내가 최고의 전사가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차피 기호의 세계, 가상의 세계일 뿐이니까요. 세상을 놀이터로 본 보모. 2007년 존 말루프라는 청년이 경매장에서 필름과 사진이 든 박스를 $400에 샀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창고에 처박아 두었죠. 그렇게 2년 가까이 잊고 지나다가 어느 날 사진을 한 장 꺼내 보았는데 꽤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말루프는 사진 몇 장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어요. 그런데 이 사진들에 대한 반응이 굉장한 겁니다. 그때서야 존 말루프는 부랴부랴 그 사진을 찍은 비비안 마이어가 누구인지 찾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비비안 마이어는 전문적인 사진작가가 아니었기에 그녀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죠. 그러다 어느 날 존 말루프는 신문에서 비비안 마이어의 부고를 발견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집을 찾아가고 그녀가 찍은 사진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비비안 마이어의 사진전을 열었죠. 이 사진전은 대단한 관심과 인기를 끌었고 언론에서는 이 무명 작가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베일에 쌓여있던 비비안 마이어의 삶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1926년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녀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가족도 없었으며 친구도 없었습니다. 평생 보모 일을 하며 혼자 살았죠. 비비안 마이어는 병적으로 물건을 모았는데요. 그녀가 찍은 필름과 사진들은 몇 박스나 되었고 티켓, 신문, 병따개, 옷 등 별의별 물건들을 수집했죠. 수집한 물건들이 많아지자 창고를 임대하여 쌓아놓았는데 생활고로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경매로 나왔던 거죠. 비비안 마이어는 보모로 일하면서 시간이 생기면 뉴욕과 시카고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가 사용한 카메라는 독일제 롤라이프렉스인데요. 깡통 모양의 이 카메라를 목에 걸고 위에서 내려다보며 사진을 찍었어요. 거의 100년 전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봐도 상당히 세련되고 멋있어 보입니다. 카메라를 메고 걸어다니던 비비안 마이어에게 거리는 아름다운 장면들의 보고였을 겁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눈에 들어오면 그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었죠. 비비안 마이어는 말이 없고 무뚝뚝하며 냉소적인 사람이었어요. 사람들과도 별로 가까이 하지 않았죠. 그런 그녀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진을 공개할 생각도 했지만 주저하다가 포기했었죠. 말년에는 거의 노숙자로 살았었는데요. 창고 임대료도 낼 수 없었죠. 그래서 창고가 통째로 경매로 나오고 존 말러프가 헐값에 사게 된 겁니다. 2009년 비비안 마이어는 생전에 자신이 찍은 사진을 보지도 못한 채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일생 동안 15만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15만 장을 찍으려면 매일 100장씩 40년 이상을 찍어야 하는데요. 필름값이 비쌌기 때문에 요즘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마구잡이로 찍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장을 찍고 나면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야 했죠. 그녀는 사진을 찍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포즈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순간이 포착되면 바로 찍었어요. 비비안 마이어는 셀카의 원조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찍거나 자신의 그림자를 찍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 사진의 주인공은 비비안 마이어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 속의 일종의 소품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비비안 마이어는 왜 그토록 사진에 집착했을까요? 그녀에게 사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사진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발터 베냐민에 대해서 봅시다. 베냐민은 20세기에 활동한 독일의 철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데요.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평생을 가난과 질병에 시달려야 했죠. 유대인이었던 베냐민은 나치의 박해를 피해 파리로 망령했는데요. 파리마저 나치에게 점령당하자 도피를 하다가 포르투갈에서 자살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베냐민의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은 현대 미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에 동의하던 동의하지 않던 간에 어쨌든 베냐민을 말하지 않고서는 현대 미학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베냐민은 이 논문에서 아우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우라, 많이 들어본 말이죠. 아우라의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호흡, 숨결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서 영적 분위기, 신비스러운 분위기,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가 있을 때 아우라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에게 최초의 아우라적 경험은 신전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신전에 신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식을 했는데요. 고대 신전의 아우라는 중세에 들어 기독교 하나님의 아우라로 건너오게 됩니다. 고대인들의 신전에서 풍기던 아우라가 기독교 성당에서 재현된 겁니다. 이제 사람들은 웅장한 성당과 성스러운 그림에서 하느님의 아우라적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근대에 오면서 신은 죽습니다. 이제 신전과 성당에는 아우라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우라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아우라는 예술작품으로 건너오게 되는데요. 이제 사람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서, 가우디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에서 아우라적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아우라적 경험을 할까요? 베냐민은 아우라를 경험하는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물질성입니다. 대상이 물질로 있어야 사람들이 아우라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고대의 신전, 중세의 교회, 근대의 예술작품들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물질로 이루어진 것들이죠. 둘째, 유일무이한 원본성입니다. 유일무이한 원본이 있어야 사람들이 아우라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고 미켈란젤로의 조각 피에타도 단 하나밖에 없으며 가우디의 사그리아 파밀리아 대성당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원본을 보면서 아우라적 경험을 합니다. 셋째, 시간 공간적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아우라는 바로 지금 여기에서만 경험하는 단 한 번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아우라적 경험은 결코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는 경험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19세기의 아우라적 경험의 세 가지 조건인 물질성, 원본성, 시간 공간적 일회성을 모두 파괴하는 매체가 등장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첫째, 사진에는 물질성이 없습니다. 사진은 물질을 찍지만 남는 것은 이미지일 뿐 그 물질 자체는 아니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는 물질이지만 그것을 찍은 사진은 이미지일 뿐이죠. 사진은 물질을 없애버림으로써 예술작품의 아우라를 파괴해버린 겁니다. 둘째, 사진에는 원본도 없습니다. 사진을 한번 찍으면 수십 장을 인화할 수 있고 디지털 사진의 경우에는 수없이 복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사진에는 시간 공간적 일회성이 없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감상한다면 그때의 아우라적 경험은 그때 거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사진에는 그러한 시간 공간적 일회성이 없습니다. 사진은 언제 어디서나 꺼내볼 수 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베냐민은 기술복지 시대의 예술작품이라는 논문에서 사진 기술이 등장함으로써 예술작품이 가지는 아우라가 파괴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회화를 볼 때의 아우라적 경험과 사진을 볼 때의 경험은 다릅니다. 두 가지 점에서 대비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대비되는 점은 심리적 거리의 문제입니다. 회화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모나리자를 눈앞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심리적으로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어요. 하지만 사진은 그 반대입니다. 사진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사진기자 케빈 카터가 1993년에 찍은 수단의 굶주리는 소녀라는 사진은 수단 내전으로 인한 굶주림과 기근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해 뉴욕타임즈 등 세계 각지의 매체에 실렸으며 이듬해 퓰리처상을 수상했는데요. 사진을 보면 뼈가 앙상한 어린아이가 굶주림에 지쳐 엎드린 채 죽어가고 있고 몇 미터 옆에는 독수리가 날개를 접은 채 앉아서 어린 소녀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죠. 사진의 특징은 물리적으로 아무리 멀리 있어도 가깝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얼른 달려가서 독수리를 쫓아내고 어린 소녀를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사진을 보는 경험은 심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회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꿈을 꾸게 만들지만 사진은 사람이 꿈에서 깨어나게 만든다. 회화를 볼 때의 아우라적 경험과 사진을 볼 때의 경험이 대비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시각의 문제입니다. 고대 신전에 있는 우상은 사람들이 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신이 우상을 통해서 사람을 보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통해서 자신이 신에게 보여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눈으로는 우상을 보지만 심리적으로는 우상으로부터 보여진다는 겁니다. 만화 애니메이션 플란테스의 개는 주인공 소년 네로와 그의 개 파트라슈의 이야기입니다. 네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버려진 개 파트라슈를 데려와 같이 살게 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네로와 파트라슈는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로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지만 억울하게도 미술대회에서 떨어져요. 또한 성당에 있는 그림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습니다. 성당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네로는 눈몰아치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 밤 문이 열린 성당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그 그림을 보게 되는데요. 그림을 보고 감동한 네로는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로는 파트라슈를 끌어안은 채 밤새 있다가 추위와 배고픔에 죽게 됩니다. 이때 네로가 들어간 성당은 벨기에에 있는 안트베르펜 대성당이고 네로가 본 그림은 루벤스의 성모순천입니다. 소년 네로가 경험한 것이 바로 아우라적 경험이에요. 이때 네로는 루벤스의 그림을 본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물리적으로는 보았지만 심리적으로는 보여진 거예요. 네로가 루벤스에 본 것이 아니라 신이 루벤스의 그림을 통해서 네로를 본 것이에요. 그래서 네로는 신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죽어도 좋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진은 그 반대죠. 우리는 수단에 굶주린 소녀와 같은 사진들을 심리적으로 진짜로 봅니다. 그래서 사진 속에 벌어지는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겁니다. 사진은 예술인가 기술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사진작가 피터 칼라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진은 과학이 미술의 문 앞에 버리고 간 사생아가 아니라 회화의 친자식이다. 사진이 회화 예술의 명맥을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어떤 사진작가들은 사진을 회화처럼 찍습니다. 아름다운 장소를 찾아다니고 사진이 찍히는 대상에게 다양한 포즈를 요구하며 수십 장의 사진을 찍어대고 그 중에 하나를 골라 뽀샵과 후보종을 통해서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그렇게 함으로써 회화작품이 가진 아우라를 흉내내는 겁니다. 하지만 비비안 마이어는 그냥 길거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이 찍히는 대상에게 포즈를 요구할 수도 없었죠. 한 장소에서 여러 장을 찍을 수도 없었어요. 필름값이 부담스러웠으니까요. 뽀샵이나 후보종 같은 것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가능하지도 않았죠. 한편 비비안 마이어는 대상에게 포즈할 마음도 없었고 여러 장을 찍을 필요도 없었으며 뽀샵과 후보종도 필요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사진을 찍은 이유는 그때 거기에 펼쳐진 그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장면, 인상적인 장면, 생생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비비안 마이어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일종의 저장 강박증 환자였을 수도 있어요. 철진한 신문, 티켓, 병따개를 버리지 못하고 모았다는 것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비비안 마이어가 저장하고자 했던 것은 그때 거기에 자신이 본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인상적인지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 장면을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베냐민은 사진을 시간과 공간의 별난 직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딱 한순간 바로 그 장소에서 생겨난 것이라는 말이죠. 비비안 마이어는 1950년대 바로 그 시간에 뉴욕의 거리, 바로 그 장소에서 벌어진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나는 젊었을 때 스쿠버 다이빙을 한 적이 있는데요. 주로 필리핀 까빌라오 섬에서 다이빙을 했어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예전에 까빌라오 리조트는 말만 리조트지 밤에는 물도 잘 안 나오고 수시로 정전이 되는 열악한 필리핀 민박 수준이었죠. 여기에서 하루에 4강, 5강씩 거의 전지훈련하듯이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셔널 지오그래픽 사진작가와 함께 야간 다이빙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다이빙을 마치고 그 작가가 보여준 사진들은 놀랍기 그지없었습니다. 희한한 열대어들은 물론이고 문어가 개를 사냥하는 모습까지 카메라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야간 다이빙이라 나는 기껏해야 산호만 보고 나왔을 뿐인데 그는 바닷속에서 펼쳐지는 온갖 진기한 장면들을 보았던 겁니다. 비비안 마이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녀는 뉴욕과 시카고의 거리에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진기한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거리를 거니면서 필요한 것만 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식당만 보이고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방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아름다운 순간, 절묘한 순간을 보지 못합니다.
미국의 거리 사진의 거장 위노 그랜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세상이 티켓을 사서 들어온 것 같다. 카메라가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은 세상은 나에게는 큰 공연이다. 비비안 마이어에게 거리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득한 하나의 커다란 공연장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진을 찍습니다. 내가 얼마나 럭셔리한 휴양지에 왔는지,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지, 내 차가 얼마나 비싼지 보여주려고 하죠. 이때 사람들은 타자의 시선을 의식합니다. 내가 보는 장면을 찍는 것이 아니라 타자가 볼 장면을 찍기 때문이에요. 마치 플란다치의 개의 주인공 소년 네로가 신의 시선, 타자의 시선을 의식한 것처럼 타자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비비안 마이어는 타자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녀의 사진을 보면 내가 마치 1950년대 뉴욕의 거리, 시카고의 거리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비비안 마이어에게 세상은 티켓을 끊고 들어온 놀이터였던 겁니다. 무엇이든 괜찮다, 과학이든 무속이든. 21세기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철학자들이 다루던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과학자들이 다루고 있죠. 예컨대 고대 철학자들이 말하던 아르케를 찾기 위해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입자가속기를 돌리고, 근대 철학자들이 말하는 정신을 규명하기 위해서 현대의 과학자들은 뇌CT를 찍습니다. 이제 과학에서 많은 영역을 빼앗긴 철학이 할 일은 이전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자 철학은 새로운 인물을 자임하며 돌파구를 찾는데요. 그것은 전통적인 철학적 문제에 천착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지식 자체를 문제 삼는 겁니다. 이제 철학은 묻습니다. 과학적 방법론은 진리를 찾는 데 적합한가? 간단히 말해서 과학적 지식은 믿을 만한가?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과학주의적 입장입니다. 슈레이크, 카르나카 같은 논리실증주의자들과 칼 포퍼가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반과학주의적 입장이 있습니다. 헨슨, 토마스 쿤, 파이어벤트가 이러한 입장이죠. 미국의 과학 철학자 노우드 러셀 헨슨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죠. 이 그림은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오리 같기도 하고 토끼 같기도 하죠. 이 그림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리 보여요. 이것이 오른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토끼로 보이고, 왼쪽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리로 보입니다. 어느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연현상을 관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어떤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을 진화론의 증거라고 말하고, 창조론자들은 똑같은 자연현상을 보고 그것을 창조론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정치현상, 사회현상 모두 마찬가지죠. 헨슨은 과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실험과 관찰을 하는데요. 그런 후에 그 가설이 반증되면 폐기하고 입증되면 이론으로 만들죠. 그런데 헨슨은 과학자들의 실험과 관찰이 객관적이지 않다고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믿고 싶어하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이 입증될 수 있도록 실험과 관찰을 왜곡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영상을 10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후에 추돌사고에서 자동차의 속도가 얼마였던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사람들은 대략 시속 50km 정도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영상을 또 다른 10명에게 보여주고서는 운전자가 사망한 추돌사고에서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였던 것 같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시속 60km 정도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즉, 운전자가 죽었다는 정보를 듣는 사람들은 자신이 본 영상 속의 차량 속도가 더 높았던 것으로 관찰한 겁니다. 이것을 관찰의 이론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과학자가 입증하고 싶어하는 이론이 있고 그 이론에 맞추어서 관찰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과장해서 말하면 인간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였던 토마스 쿤은
과학사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을 읽었는데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2500년이 지난 지금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탁월한데 그의 자연 철학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유치했다는 겁니다. 예컨대 아리스토텔레스는 물질을 물, 불, 흙, 공기 4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는데요. 불과 공기의 고향은 하늘이고 물과 흙의 고향은 땅이라고 합니다. 돌이 땅에 떨어지는 이유는 구성 성분인 물과 흙의 고향이 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돌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어이없죠? 그런데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은 무려 2000년 동안 이상을 버텼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어이없는 설명을 그 오랜 시간 동안 믿었었던 걸까요? 쿤이 조금 더 연구를 해보니까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쿤은 패러다임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패러다임이란 한 시대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이론, 가치관 등을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자들이 자연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의 패러다임을 보면 돌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땅에 떨어진다는 설명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돌이 고향에 가고 싶어 한다는 표현은 물질이 원래 속해 있던 자리로 가려는 성질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 물질을 잡아당긴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뉴턴이 말하는 중력이랑 무엇이 달라요? 쿤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설명이 유치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패러다임은 이처럼 시대에 따라 달라져 왔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패러다임에서 뉴턴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으로 변모해 온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양자역학의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패러다임은 어떤 이유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되는 걸까요? 쿤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이유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더 합리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패러다임의 전환은 과학자들의 정치적, 심리적, 주관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새로운 유행이 나타나는 데에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는 데에도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과학이나 패션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과학적 지식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오스트리아의 과학 철학자 파울 파이어벤트의 입장을 봅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에 2000년 동안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는 천동설을 믿었는데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그런데 1610년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을 돌고 있는 4개의 위성을 발견합니다. 잠깐,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었나? 저 위성들의 중심은 지구가 아니라 목성이네? 그러고 보니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우리는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파이어벤트에 따르면 당시에는 지동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관찰 자료들은 거의 없었고 천동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관찰 자료는 엄청 쌓여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2000년 동안 천동설을 믿어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당시의 관점에서 보면 천동설이 합리적 이론이고 지동설이 비합리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레오는 자신의 지동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소 전략적인 행보를 보입니다. 목성의 위성을 발견하고 거기에다가 메디치의 별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당시에 최고 권력을 가졌던 메디치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당시의 학술서들은 대부분 라틴어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는 자신의 이론을 이탈리아어로 편찬해서 대중들에게 읽히도록 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지동설에 대한 반발을 일종의 여론전으로 극복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결국 지동설이 승리를 했죠. 파이어벤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갈릴레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과학을 어떤 합리성의 기준에 가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합리성이라는 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한 이론이 비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배척해서도 안 되고 그 이론이 탄탄해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는 거죠. 파이어벤트는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과학이나 점성술이나 신화나 무속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지식이나 다른 종류의 지식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 사고는 인간이 사고하는 여러 형태들 중에 하나이며 진리를 찾는 데 가장 적합한 사고 형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즉, 과학은 세계를 파악하는 한 가지 관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물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셔볼 수도 있고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 수도 있고 끓여볼 수도 있고 무언가를 섞어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세계를 알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할 수도 있고 점성술을 연구할 수도 있으며 신화를 믿을 수도 있고 무속에 기댈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과학이 만학의 왕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Anything goes. 무엇이든 괜찮다. 지금까지 우리는 헨슨, 쿤, 파이어벤트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헨슨과 쿤의 주장은 과학자들도 선입견을 가질 수 있고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지식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의 입장에 동의하시나요? 나는 헨슨과 쿤의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과학이나 점성술이나 신화나 무속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보는 파이어벤트의 입장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과학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점성술이나 신화와 동급으로 볼 수는 없죠. 하지만 과학에 대한 맹신을 경계해야 한다는 파이어벤트의 주장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그는 과학자들이 자신만의 진리를 추구한다는 독단론에 빠져 있다고 지적합니다.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독단에 빠져 있는 줄 모릅니다. 자신이 독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안다면 독단에 빠져 있지는 않겠죠. 중세의 수도사는 기독교가 얼마나 독단적인지 깨닫지 못했고 히틀러 청소년단이었던 유겐트는 나치가 얼마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지 몰랐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것인지 눈치채지 못하고 미국인들은 만 18세만 되면 아무나 다연발 기관소총을 살 수 있도록 만든 법이 얼마나 미친 법인지 모릅니다. 원래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 체계가 얼마나 이상한 것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파이어벤트는 과학도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만이 진리를 추구하고 과학적 방법론만이 진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믿음은 이상한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벤트는 그것을 한번 의심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에 대하여 다람쥐 한 마리가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무와 다람쥐는 살아있는 생물이고 계곡물과 돌덩어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전체로 놓고 보면 자연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밀림을 보면 죽어있다고 말하기 어렵고 갈라파고스의 섬들은 전체로 놓고 보면 꼭 하나의 생명체 같죠. 사이즈를 더 키워서 지구를 전체로 놓고 봐도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떨까요? 우주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어있는 것일까요? 살아있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생명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생명체를 정의하는 많은 방법 중 하나는 물질 대사를 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을 하며 생식 기능이 있는 것을 생명체로 보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면 최초의 생명체는 약 35억 년 전 등장한 단세포 생물입니다. 단세포 생물은 세포막과 세포질 그리고 DNA로 이루어진 원핵 세포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세균, 즉 박테리아를 말하는 겁니다. 이후에 15억 년 동안 지구는 이 박테리아들의 먹고 먹히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다가 약 20억 년 전 아메바와 집신벌레와 같은 진핵 생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진핵 생물에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와 같은 소기관이 있습니다. 진핵 생물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서 산소 호흡을 할 수 있고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 작용으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박테리아보다는 조금 더 그럴듯한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런데 1960년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미토콘드리아에는 진핵생물과는 다른
또 다른 독자적인 DNA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진핵생물에 DNA가 있으면 됐지. 왜 미토콘드리아에 또 다른 DNA가 있을까요? 생물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린 마굴리스라고 하는 생물학자입니다. 그녀는 우리가 잘 아는 칼 세이건의 부인이었죠. 칼 세이건은 코스모스를 썼고 린 마굴리스는 마이크로코스모스를 썼어요. 린 마굴리스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는 원래 다른 박테리아였다는 겁니다. 15억 년 동안 박테리아의 전쟁에서 큰 박테리아한테 잡아먹혔는데 소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안에서 눌러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동거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맨입으로 남의 집에 얹혀 살 수는 없죠. 무언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박테리아는 산소 호흡을 하는 역할을 하고 어떤 박테리아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각각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진핵생물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즉 아메바와 집신벌레는 엄밀히 따지면 단세포 생물이 아니라 박테리아들의 공생연합체라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10억 년 전 이번에는 진핵생물들의 공생연합체가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동물과 식물인데요. 그리고 공생연합체가 진화를 거듭하여 사람이라는 동물까지 생겨나게 되었죠. 사람의 신체는 60조 개의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에 200조 개의 미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죠. 이들은 해로운 미생물의 침입을 막기도 하고 장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즉 인간은 260조 개의 생명체들의 공생연합체인 셈입니다. 공생연합체에는 지켜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제멋대로 자기 세력을 키워서는 안 되죠. 하지만 어떤 조직에서든 문제아들은 꼭 있죠. 역할도 없으면서 제멋대로 세력을 키우는 놈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암세포인데요. 모든 세포는 때가 되면 죽는데 암세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이놈들은 죽지도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또 다른 정의가 있습니다. 내부와 외부의 조건이 바뀌더라도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생명체라는 겁니다. 즉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생명체로 보자는 거죠. 예컨대 사람의 체온은 36.5도로 일정하고 혈당과 혈압은 웬만하면 정상 범위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구도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구도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이죠.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5도를 유지하고 대기 중의 산소 온도는 약 21%를 유지하며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약 3.4%를 유지합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끊임없이 유입되므로 지구의 온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야 하고 산소는 다른 원소들과 쉽게 반응하므로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계속 낮아져야 하며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기 때문에 염도는 계속 낮아지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어떻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지구의 생물과 무생물의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체가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진대사를 하는 것처럼 지구는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열대우림은 수증기를 발산하고 구름을 형성하며 비를 내리게 하여 대기 온도를 낮춥니다. 나무들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뿜음으로써 대기 중의 산소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죠. 그리고 미생물은 탄소, 질소, 황을 섭취하면서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동물은 식물을 먹음으로써 이것들을 순환시킵니다. 즉 지구는 동물, 식물, 무생물의 상호 피드백 메커니즘이 있었기에 이렇게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이처럼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컨대 지구의 온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으며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조금만 더 올라가도 자연적인 화재로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도 해양 생물들은 살 수가 없죠.
즉 지구는 항상성을 유지함으로써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고 그 생명체들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지구와 생명체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순환 구조 속에 있습니다. 영국의 20세기 과학자 제임스 러브록은 지구라는 행성을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보자고 제안합니다. 이것을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이름을 따서 가이아 이론이라고 합니다. 지구는 단순히 여러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돌덩어리 서식지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한 그루의 고목나무가 표면의 살아있는 세포와 안쪽의 죽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린 마골리스가 사람을 260조 개의 공생연합체로 본 것처럼 러브록은 지구를 생명과 무생물들의 공생연합체로 본 겁니다. 앞에서 사람이라는 공생연합체에서 별 역할 없이 제멋대로 세력을 키우는 놈들을 암세포라고 했죠. 모든 세포는 때가 되면 죽는데 이놈들은 죽지 않고 계속 증식하면서 다른 세포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지구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인간이 암세포입니다. 이놈들은 잘 죽지도 않고 계속 증식하고 환경을 파괴함으로써 다른 생명체들을 못살게 굽니다. 인간은 가이아의 입장에서 보면 문자 그대로 암적 존재인 셈이죠. 영화 매트릭스의 마지막 부분에서 스미스 요원은 주인공 네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질환이고 지구에 뿌리 내린 암세포야. 즉 너는 역병이고 로봇인 우리가 바로 그것에 대한 치료약이지. 생명체에 대한 세 번째 정의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들이면 지구는 하나의 생명체라고는 할 수 없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지금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 태양계 시스템의 물리적, 화학적 환경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아야 합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은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온생명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듭니다. 태양계 시스템은 정말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화엄 사상에서는 우주를 시줄과 날줄로 연결된 하나의 그물망으로 봅니다. 개별자들은 그 그물코에 달려있는 구슬이라는 거죠. 이 개별자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관계를 맺으며 존재합니다. 즉 개별자들은 다른 개별자에 의존하면서 전체가 되고 그 전체 속에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해서 부분이 전체이고 전체가 부분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와 같은 박테리아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진핵세포가 되고 이러한 진핵세포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동물이 되었으며 동물과 식물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지구가 되었고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태양계가 되었으며 태양계와 같은 행성들이 관계를 맺음으로써 은하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존재의 계단을 이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면 그 끝에는 그 어떤 것의 부분은 아니면서 전체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 전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생명체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진짜 생명체는 우주 전체, 세계 전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서양의 철학자들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스피노자와 헤겔입니다. 스피노자가 가진 문제의식의 출발점은 실체입니다. 실체란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데카르트는 실체를 신과 신이 만들어낸 물질과 정신이라고 보았지만 스피노자는 그러면 실체가 너무 많아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없애버리고 그것을 자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내가 보기에 스피노자의 자연은 세계 전체를 말하는 것이며 스피노자는 세계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전체가 하나의 생명체라고 생각한 또 다른 철학자는 바로 헤겔입니다. 헤겔은 세계 전체가 7단계를 거치면서 성장을 한다고 봅니다. 감각의 단계,
지각의 단계, 오성의 단계, 자기의식의 단계, 이성의 단계, 정신의 단계를 거치면서 절대 정신으로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 발전의 단계마다 한계와 결핍, 모순을 겪으면서 새로운 단계로 나아간다고 봅니다. 이때 세계 전체의 개별자는 세계 전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주인공은 세계 전체이지 그 안에 살고 있는 개별자가 아닙니다. 절대 정신으로 완성된 세계 전체에서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인식과 존재, 유한자와 무한자,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헤겔이 말하는 절대 정신은 성장해가는 하나의 생명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생명체에 대한 세 가지 정의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생명체를 물질 대사를 하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생식 기능이 있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면 박테리아, 아메바, 집신벌레와 같은 단세포 동물과 동물과 식물과 같은 다세포 생물을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내부와 외부 조건이 변하더라도 일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면 지구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지구의 평균 온도, 대기 중의 산소 농도,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이죠. 생명체에 대한 마지막 정의는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의를 받아들이면 세계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인과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의 그물망이고 세계의 그 어떤 개별자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스피노자의 자연 개념과 헤겔의 절대정신 개념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물론 이 해석에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는 스피노자와 헤겔이 개별자를 뜯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전체를 통째로 놓고 보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세계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금 무모해 보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